네, 1월 1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가슴 설레는 소식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주식 대중화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섭외 일정이요 아이돌급이라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시죠. 이광수 대표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취재 편의점에서도 네. 두 분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네. 작가님이 어떻게든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아이돌급이어서 아유. 저희가 굉장히 오래 걸린 거 아시죠? 섭외하는데. 예. 괜히 비싼 척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모시기 힘들었다는 점, 네, 여러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되게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 갔더니 와. 종합 1위. 그러니까 박수. 축하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진보를 위한 그것도 네. 보수도 아니야. 진보를 위한. 야, 여러분들 꼭 한번 책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주식 투자 이런 거 잘 진보 진영 잘 못하고 관심도 없고 막 이제 기업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랬는데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경제 정책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 되게 코스피 5천은 임기내가 아니라 곧 닥칠 미래가 아닌가라는 설레이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전망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네. 5천은 올해 1분기? 에? 뭐 1분기? 예. 와. 보고 있어서 뭐 네. 오늘도 벌써 4,600선을 넘어가고 있고 뭐 네. 이렇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시장에서는 올해 한 1분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어느 정도 코스피가 올라갈 거냐 그런 네. 차원이지 뭐 예. 5천을 얘기하고 예. 그게 달성 가느냐의 질문은 조금 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래된 질문이다. 예. 지난 연말에 우리가 4천에서 4,200선에서 일단 연말을 마무리했어요. 네. 그러면서 2026년을 이제 전망을 연간 전망을 하면서 네. 5천에서 5천 뭐 300, 5,500 사이 예. 이 전망을 이제 오. 증권가들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5천선 돌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네. 정설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관건은 5천은 얘기가 아니었고 어디까지 갈까? 핵심은 예. 4,500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래서 4,500까지 가는 기간을 만약에 1로 놓으면 네. 4,500을 넘으면 이제 5,000까지는 네. 그때까지 걸린 기간에 0.5. 0.5.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가속이 속도로. 붙으니까요. 가속도. 예, 그리고 예. 이제 5,000 달성이 눈앞에 보이면 예.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시장이 또 관성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장은 4,500 달성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봤지. 관전 포인트로 봤지. 예. 5,000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야. 근데 지금 그래서 4,500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대한 전망은 1분기 지나면 이제 가시권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이미. 지금 6일 만에 6일 매일 100씩 올라가면서 예. 오늘 4,6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와. 1분기 내지는 네. 상반기로 잡았던 걸 6일 만에 했으니까 원래 생각대로 했던 그 관성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3일 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 안에. 예,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5천선은 얘기가 안 되고요. 예. 근데 5천을 달성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이제 그 이후까지 예.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느냐. 완전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렸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건데 이데일리가 오늘 쓴 기사를 보니까 코스피 상단을 5,300으로 IBK 증권이 조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올리는 상황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증권사들은 거기에서 이제 쫓아가야죠. 저도 애널리스트를 했지만 네. 그게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올리는 지수들은 네. 시장에 어떤 의미 있는 신호를 주는 것보다 시장을 쫓아가고 있다. 네. 근데 과연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자산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목표가 있으면 그게 천천히 가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예. 어쨌든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예. 시장을 오히려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알못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식 하다 주변에 망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대단히 보수적인 네, 그런 입장이다가 최근에 저도 몇 개의 종목을 약간 소액주주 운동하는 마음으로 10개씩 딱딱 샀어요. 12주씩.
그런데 초반에 역시 제가 들어가니까 내려가더군요. 그러다가 최근에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같은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망설이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뭐가 있냐면 태풍이 불면 허리케인이 불면 닭도 난다. 오, 그러니까 닭도 난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예. 큰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난 주식을 못해 네. 해보지 않았어. 예. 상관없다.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늘 이거 또 내가 사는 시점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불장이 언제까지 갈까? 예, 이런 불안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4천 뭐 한 5, 600까지 올라온 그 이유 네. 그걸 한번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시고 예. 그 이유가 그러면 이제 5천 또는 5천 3, 400 넘어갈 때까지 계속 유효할 거냐 야,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냐 없을 예. 것이냐를 보시면 되잖아요. 예, 분석해 주십시오. 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제 1축 반도체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반도체가. 예전에는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 야 이번에 사이클 탔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이클 안에서 얼마 좋아질 거야라고 네. 하는 기대감과 전망이 섞인 전망이었어요. 예전에는요. 예. 근데 지금 반도체는 뭐 당연히 기대감은 있지만 그냥 무조건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대감이 한 80, 실적이 그걸 지탱하는 명분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심 없는 실적을 내고 있어요. 작년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네. 기존에 있던 뭐 레거시 반도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쓰던 반도체, 네. 그다음에 최근 AI에 들어가는 예. 쉽게 말하면 신빙, 예. 최신 반도체, 최신 반도체. 둘 다 합쳐서 예. 지금 너무 좋은데 3분기 넘어가면서 한 50% 올랐어요. 근데 아니야. 4분기가 이제 더 올려. 네. 또 올랐어요. 예. 그리고 지금 4분기가 끝난 2026년 시작한 지금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4분기 대비해서 50에서 70을 또 올렸어요. 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가 되면 1분기 가격보다 20 이상은 더 오른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5만 원 하던 거 지금 30만 원이에요. 어떤 칩 같은 거 쉽게 말씀드리면요. 야,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딱딱 오네.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 20조를 돌파했거든요. 예. 분기. 예. 분기. 그래서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43조예요. 삼성전자가. 네. 근데 4분기에만 20조를 했어요. 드라마틱하게 지금 칩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더 오르고 있어요. 실적이, 가격이. 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보더라도 네. 확실한 반도체 실적 장세가 있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 하이닉스 합치면 30%예요. 네. 그러니 뭐 큰 애들이 일단 3분의 1씩 쭉쭉 끌어가잖아요. 네, 실적 네, 베이스로 해서 끌어가고 걔네들이 끌어가면 지수는 당연히 따라가는 네. 구조니까 이 이슈가 일단 하나 여전히 살아 있고 올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9 정도로 일단 우리가 보는데 2025년에 올해 뭐 다양한 전망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망을 보더라도 작년보다 곱하기 2의 성장률.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이라는 큰 함선이 잘 가야 네.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무탈하게 살 텐데 네. 그 배 자체가 순항을 작년보다는 2배의 속도로 간다는 거니까 예. 경제 전체적으로도 뭐 체력과 뭐 네. 체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많은 수급 중에서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네. 외국 애들이 돈이 있겠어? 음. 걔네들 글로벌리하게 괜찮아?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연말에 예상하지 못한 지정학적 불안은 조금 생겼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니 뭐 네, 네, 네. 생겼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면서 네. 유동성 장세로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 증시도 떠받치지만 글로벌리하게 눈을 돌려서 어디가 돈대라고 할 때 충분히 수급 가능한 네. 환경, 외국인 수급 가능한 환경까지 네. 있다 보니까 우리 체질 좋아, 우리 산업들 잘 나가, 예. 외국 애들도 돈이 많아. 예. 그리고 우리 시장에 놓고하고 들어왔을 때 네. 반도체 말고 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등등등이 여전히 좋아요. 그러니까 살 것도 많아. 예. 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연말부터 쭉 끌어왔던 이유와 네. 또 5천까지 간다는 이유 사이에 예. 단절없이 계속 간다라고 전망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이거랑 또 하나는
그럼 뭘 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도 있지만 그러면 뭐 괜히 또 내가 사는 주식만 떨어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주알못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아까도 이제는 장 기자님 저희한테 네. 첫 질문이 그거셨어요. 예, 예. 뭐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요? 그렇죠. 불안해요. 예. 그렇죠. 근데 투자는 미래에 하는 겁니다. 미래. 예, 과거나 현재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랐다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네. 앞으로 네. 오를 거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예.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투자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반대로 주가가 40% 떨어지면 하실 거예요?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할걸요? 네.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하지 않을 것을 이유를 댄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건 뭐냐면 시점이 과거나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시점을 예. 미래로 옮겨야 미래로 되죠. 옮기자. 그럼 미래를 볼 때 한국의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 있겠느냐. 그 지점에서 이제는 네. 박신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네. 실적이 좋아진다.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이머징 국가 중에서 네.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엔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계속 높은 가격에 사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네. 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수급도 좋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지수의 상승을 예측을 하시면서 네.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수에. 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특히 지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한 ETF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특히 직장인들 분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연금을 일단 한국 지수 투자에 비중을 좀 넓히시라 네. 이런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걸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좋은 거를 쫓아가시면 돼요. 좋은 거. 예. 그냥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투자자가 아니고 예. 그냥 팔로워만 되시면 돼요. 아하. 그럼 시장에서 지금 뭐가 좋지? 네. 이걸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데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네. 투자를 쫓아가시면 된다. 아하.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예.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다. 지수 투자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뭔지를 파악해서 예. 거기에서 투자를 시작한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네요. 근데 예. 저희 이광수 대표님이랑 저랑 예. 벌써 1년이 넘었죠. 아니, 1년 이제 횟수로. 근데 네. 작년 한 대선 국면 넘어가기 직전부터 저희가 한국 주식 판이 바뀐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라 이러고 예.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지금 목이 뭐 터져라 난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녔거든요. 지금 제가 뭐 예. 들어보니까 대학가도 지금 열풍이고 이분 두 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네. 줄을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 예. 말씀은 그때 5월, 6월부터 얘기할 때 예. 2,300에 출발했는데 예. 2,500인데 고점인가요? 3,000이 말이 됩니까? 네. 언제 조정 오나요? 3,500이 말이 됩니까? 이제 아이고. 4,600인데도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투자하시라라고 아. 얘기 때부터 안 늦었다. 지금까지 예. 듣는 질문이 예, 똑같아요. 예, 똑같다. 1년 내내 똑같은 질문 근데 받고 왜냐하면 계시다. 그런 질문은 이유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현기증 나는 구간에 와 있는 건 맞아요. 현기증 나는 구간. 예. 너무 어지럽고 무섭고 떨어질 맞아요. 것 같고 예. 롤러코스터 밑으로 쭉 내려갈 것 같고 맞아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예. 구간이니까.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낯설긴 합니다. 네. 이 드라마틱한 상승세가. 예. 그러나 예. 엄밀히 말하면 파티를 즐길 때예요. 파티를 즐길 때다. 예, 지금은 오. 파티를 즐길 때인데 예. 나 그런 파티 처음이야라고 해서 나 여기 가본 적이 없네. 가본 적이 없어라고 해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예, 못 진짜. 즐기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야. 말씀이고 너무 와닿는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왜 멈칫하냐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 가격 예. 물 이런 거 이만한 물 하나 페트병 하나에 1,000원 아니야? 예. 근데 저쪽 가니까 800원이야. 싸다는 게 바로 오죠. 근데 어느 마트에 갔더니 2,000원이야. 이거 비싸. 예. 이렇게 가격을 판단하거든요. 아하. 근데 주식 가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너와 나와 우리가 합의한 시장 가격이 오늘의 정가예요. 오. 그러니까 예. 오늘 2,000원이야 그러면 아유 나 저번에 1,000원짜리 옆집에서 봤어. 2,000원 비싸. 네. 이게 아니고 예.
오늘 합의한 2,000원은 그냥 오늘 가격이에요. 아. 그럼 내일 3,000원이 될지 말지만 고민하면 되는 건데 나 옛날에 1,000원짜리 봤는데 이렇게 비싼 걸 손이 안 나가지. 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식 가격과 완전히 물건값을 제 심정을 그대로 얘기해. 주식값이랑 물건값을 예. 조금 다르게 보시고 이거는 시장이 합의한 오늘의 가격이고 오늘의 가격이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비싸질 것인지 네. 모든 참여자들이 예. 앞으로 더 밝다고 예상하는지 예. 실적은 받쳐주는지 이런 걸 보고 과감하게 하셔도 좋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연히 조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어느 순간에 횡보하는 장도 조금 있을 수 있고 한번 빠졌다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예.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간다. 간다. 네. 파티를 즐길 때다. 아니 이상호 선배가 저한테 ETF 대통령과 함께 시작하셨대요.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빚 내서 빚을 좀 내서 할 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할 걸. 막 이제 이러시는데 어제 오늘 계속 쏟아지는 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B2. 가 2조가 넘었다. 그래서 뭐 영끌 비투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또 위험하다 이렇게 또 막 그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치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상대적 지표인데 네. 그만큼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 대비해서 2배가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러면 삼성 4만 전자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하게 대출도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만 보니까 예. 자산이 증가한 걸 봐야죠. 아, 그렇죠. 대출만 증가한 걸 보니까 와 빚만 증가해서 너 다 헛방이야, 네, 뭐 버블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자산이 올라간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만큼만 비교하면 네. 빚이 오히려 안 드러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단 보수 언론들이 그런 예. 얘기를 자극하면서 네. 한국의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뭐 빚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요. 뭐 빚내서 투자한 것만 하고 실제로 늘어난 자산 가치는 같이 비교를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한쪽 원사이드한 내용만 알고 실제로 돈은 더 벌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빚을 갚고도 상쇄할 만큼의 그 자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요거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 한 대목만 쓰니까 어머 이거 큰일 났다. 또 다들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그렇죠. 굉장히 시장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네. 최근에 보수 언론들은 이제 대출 일으켜서 집 산 거는 막 박수쳐요. 거봐 레버리지가 최고야 자본시장에서는. 예. 근데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한 거는 막 그렇게 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거는 어떤 판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부동산 대표시니까 그 얘기를 해요. 자산의 최종 승리자는 역시 부동산이다. 주식 열심히 해서 집 산다.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버블만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제 보수 언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금융이라든가 자산이 네. 그러니까 건전한 생산성 있는 자본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호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큰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혹은 산업으로의 이동은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는 못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과연 발표하고 시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정책을 잘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미국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캐나다, 뭐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의 일부 지역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일종의 방향성,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 정책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여러 서울 시내에 뭐 은평 그다음에 뭐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를 새로 좀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 정부 들어와서 했던 부동산 정책의 큰 맥락을 한번 살짝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일단은 6월달에 전대미문의 정책이 나왔죠. 6억 이상은 대출 안 돼. 네. 이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동안은 이제 아파트 값에 비례해서 대출액이 올라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비싼 것도 나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이제는 6억 말고는 네 돈 없으면 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 10월달 연달아 나온 대책의 핵심은
그러면 이제 그건 수요 억제를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냐면 시장 자체를 동결시키는 정책이 나온 거예요.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 네. 대부분의 지역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으면서 이제는 리빙 즉 살지 않으면 사지 마. 갭 투자 안 돼. 네. 이렇게 시장을 얼렸어요. 네.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도 딱 잡아놓고 네. 시장도 동결시켜놨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이 얼린 상황이 언젠가 이제 해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방향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얼린 게 한 발에 팍 터지면 피곤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얼린 사이에 부동산 바뀌었지. 바뀌었지. 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을 보는 뷰도 바뀌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막 투기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인생을 갈아놓을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면 되고 네. 공공 공급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예. 이렇게 이제 바뀐 얘기가 연초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바뀔 그쵸. 수 있는 내용이.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현재는 정중동하면서 동결 상태에서 이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지켜보는 중인데 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다 이제 소수의 그야말로 현금 부자들이 내는 네. 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소수 한두 개가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만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네. 이면 십몇 개월이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장 탁 터지면 사야 된다. 예. 이런 류의 보도들은 조금 경계하면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또 우리 전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예. 조금 이제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자극적인 거. 지방선거래 뭐 여당은 또 한강 변호를 뭘 한대. 야당은 예, 오세훈 등등등은 또 여당은 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뭐 또 개발하고 있대. 이런 거에 좀 부안내동할 때는 아닌 것 흔들리지 같아요. 말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지역 격차 해소, 그다음에 주식시장 정상화, 그다음에 AI 반도체 집중 투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 사실 있는 분들은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극화가 점점 커지면서 모두가 좀 고르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표된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큰 방향성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전략이라든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해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1.8% 2% 예상돼서 네.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모두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의 격차라든지 네. 아니면 빈부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네. 어떻게 세부적인 방향이나 전략을 갖고 이 양극화를 해소할 건가. 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향성은 다 동의를 하고 간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전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술. 예, 그러니까 그거 전략이라든지 이것도 전략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 할 건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전략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권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년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네. 참여정부 때도 지방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 한 거 너무 좋았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게 또 말짱 맞아요. 도루묵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과연 이런 지속성, 네. 정권의 지속성을 얼마나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서프라이즈 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여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럼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 엎어버리니까 뭔가 좀 흔들리지 않는 연결, 연속 뭐 이런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딱휘딱 정책이 바뀌니까 야 니네 나라랑 어떻게 믿고 뭘 할 수가 있겠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그건 뭐냐면 예. 이런 정책이 인센티브면 돼요.
인센티브. 네, 그러니까 정책은 뭐냐면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네. 인센티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 A라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인센티브를 뺏지 못합니다. 오, 절대요.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준 거는 못 뺐죠. 네. 줬다 뺐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주질 말든가. 맞아요. 예. 어떤 정부고 정권이고 예. 그래서 특히 경제 정책은 인센티브를 위주로 한 정책으로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페널티를 주거나 네. 뭐 세금을 물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아. 그래서 그렇게 인센티브로 구성된 정책 전술을 네.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3극 오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5극 3특. 5극 3특, 네. 5극 3특. 예.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성장 전략은 중요한 맥락 속에서 나왔다고 봐요, 사실은. 네. 왜냐면 우리가 한때 이제 고도 성장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뭐 여타 뭐 비교 국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네. 잠재력이 높은 나라, 성장을 늘 잘 해오던 나라였는데 네. 이 성장 엔진이 급속히 꺼졌어요. 그냥 찬물 확 끼얹듯이 최근 윤석열 3년 동안에 완전히 네. 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냐면 요대로 만약에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유가 아니라 요대로 내버려뒀으면 윤석열이 계속 윤석열 갔으면 이 정부 추세대로만 계속 갔으면 뭐 2030년이면 0점대로 추락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포텐셜 같은 거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러잖아요. 아, 얘가 지금 게임하고 이래서 그렇지 머리는 좋아. 하면 되래야. 맞아. 그게 마지막 희망 같은 예. 거란 말이에요. 예. 포텐셜. 예. 근데 이제 쟤는 원래 안 돼. 어. 또라이야. 안 되는 돼. 애야. 머리가 나빠. 예, 이게 이런 잠재 식이에요. 성장률이거든요. 예. 아, 해도 안 될 거야. 슬프다. 예, 그래서 한국이 잠재 성장률이 0으로 들어가는 예. 그 트레인을 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뭐 먹고 살 거야라는 경제 성장률도 문제였고, 근데 올해는 근근히 넘어가도 되는 나라야, 니네들? 이렇게 물어볼 때 되는 나라야, 안 되는 되는 나라야. 나라야. 이것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둘 다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이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투자에 대한 마중물을 정부가 예. 사실은 뭐 국부펀드나 국민성장펀드에서 뭐 몇백 조 얘기합니다만은 민간까지 다 합치면 최대한 거의 1,000조에 육박할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예. 한국 경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회복하고 뭔가 뛴다라는 뭔가. 얘기를 좀 예. 준 거고 예. 올해도 그걸 베이스로 해서 성장률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해로 만들겠다라는 예. 거니까 맥락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올해 그러면 어디에 얼마를 넣고 민간이 어디에 넣어서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네. 이런 것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좀 더 해야겠다. 10주로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여쭤볼 거 반도 못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환율만 간단하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이것만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어쨌든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고 네. 불안 요인인 건 명백한데 지난해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또 환율이 상승해서 어쨌든 뭐 서민이라든가 어떤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가가 정치나 정책의 힘이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은 잘 되는 걸 그걸 어떻게 민생 경제에 연결시키느냐가 아하. 사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은 정책과 그리고 정치의 시간이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예. 지켜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력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환율 뭐 자세히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네. 결론적으로 보면 나라 망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큰일 났다 이재명 정부 때문에 환율 때문에 나라 망한다 뭐 그 정도까지 공포감을 키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좀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스위치가 켜졌다. 그래서 네. 지금 다소 높은 구간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쨌거나 중단기적으로 보면은 1,400대 초반까지는 서서히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 당국의 실력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다음 아이돌 스케줄 맞춰가지고 다음엔 좀 길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환율이요. 네. 정부에서는 걱정 마세요.
1,470원 그 이상은 안 넘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당국자들 오늘 이거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좀 괜히 큰일 나는 거 이러다 1,500 뚫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럴 리 절대 없다 관리 가능하다. 지난 6개월 성과 보고회 때 제가 이제 김용범 실장님께 여쭸을 때도 뭐 no proble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들썩들썩한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변동 환율 국가입니다. 변동 환율. 변동 환율. 그러니까 변동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걸 받겠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옛날에 고정 환율 이런 거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거는 정확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환율을 우리 기업들이 잘 유지해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 환율을 했거든요. 고정 환율을 하면은 국민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 환율로 바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변동이 너무 심해지면은 계약할 수도 없고, 그쵸. 뭐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탄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최근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하나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 좀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요인.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달러가 시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전 통화 정책의 실패라고 봐요. 한국은행이 저 엄청 싫어하는데 좀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네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 지난 과거 3년 동안에 재정 정책도 최상목이라는 추경호가 박살 내놨는데 최상목 최상목이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그냥 온전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같이 한 몸으로 사실은 이게 돌아간 거거든요. 이게 자웅동체처럼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원래는 통화하고 재정은 분리해 놓는 게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돌아왔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에 F4 만들어가지고 한 몸처럼 매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최장기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본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제 한국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 금리 역전 사이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좀 부족한 게 구조적으로 그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좀 금리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우리는 동결. 우리는 동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격차가?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트럼프 들어오면서 우리 뭐 3,500억 달러 중에 매년 뭐 200억 달러 나간다. 이걸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다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들어와야 될 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갈 돈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여지니까 우리 뭐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달러가 안 들어온다. 그럼 달러가 안 들어오면 환율이 뛸 거다. 그 달러 가격이 비싸질 거니까. 안 팔죠. 달러 갖고 있던 사람도 갖고 있어야지. 왜냐면 달러 갖고 있으면 지금 환전하면 손해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나와가지고 달러는 많은데 환전을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 얘기했죠. 사실 뭐 그 얘기거든요.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만 하는 얘기. 그게 이제 구조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단기로는 지금 코스피가 좋아요. 한국 시장이 좋지만은 내가 20년, 30년 뒤에 이제 연금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 이런 건 많지가 않고 미국의 뭐 S&P 500 ETF 이런 거 투자해 놓으면은 배당도 착착착 나오고 몇백만 원씩 나오고 그리고 이 가치도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ETF를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달러를 바꿔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와서 국민연금도 국내에서 돈 버는 거 좋지만은 그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손바꿈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자꾸 했기 때문에 해외 주식 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돈 바꿔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측면이 이제 뭉쳐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뉴 노멀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안 했지만은 네. 뽑았잖아요. 뽑은 사람들 있죠. 후불제로 우리가 그거 돈 내고 있는 거다. 그때는 후불제로. 돈 안 냈지만은 지금 비용을 치르고 있는 예, 거다. 통화 정책이 이제 망가진 거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내고 있는 거고 예. 우리가 트럼프 뽑은 건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세가 다 지불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1,400원대가 저는 뉴 노멀이다. 그리고 최근 작년 말에 이제 그 정부 외환당국 그 관여해가지고 네. 1,480원 여기가 마지노선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러면 1,480원. 외환 투기 세력의 밥이거든요. 그런 게 밝혀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지, 예, 안 예. 해야지, 저 끝까지 안 해야지. 예. 근데 그 종가 조정한다고 맞춘다고 예. 그 연말을 이제 1,450원 아래로 맞춘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러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장세가 어땠냐면은 예. 사람들이 원래 달러가 비싼데 정보가 들어와서 네. 달러 가격을 내려준대. 그 얘기는 박앤세일이다 달러가. 박앤세일이다. 정부가 껴서 보조금 줘가지고 싸게 사게 해준대. 아 미치겠다. 원래 진짜. 비싼데 그래서 달러 엄청 산 겁니다. 그때. 그때 엄청 샀죠 사람들이. 예. 예. 아. 투기하는 사람들이 야 이씨, 투기꾼들이 그냥 야 이런 장섰다. 박앤세일이 있어. 그러면서 예 엄청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이네. 너무 지표 위주로 예. 이 정책을 펴다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몇 년 전만 해도 1,100원, 1,200원 이런 그러니까요. 시대거든요. 예. 1,300원 가면 이거 큰일 났다. 기름값 오르겠네. 근데 1,300원, 걱정했어요. 1,400원 갔을 때 예. 그냥 스무드하게 그냥 쓱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1,300원, 1,400원 할 때 지금 1,500원으로 좀 가는 건데 이것도 예. 제가 봤을 때 쓱 갑니다. 1,500원까지 쓱 간다고 쓱 보시면. 갑니다. 쓱 가고 우리 그 이게 너무 그 급변하면은 큰 문제겠지만은 예. 그냥 1,400원, 1,500원에 예. 우리가 후불제로 돈 내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정부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예, 예.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원 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해가지고 예. 먹고 예. 사는 건데 네. 그리고 대기업은 그걸 가지고 완제품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예. 환율 올라가면 대기업들은 좀 괜찮아요. 물건값이 예. 싸지기 예. 때문에 물건 잘 팔리는데 원 부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노동자들의 88%가 고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를 이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러니까 이 하부 토대를 어떻게 예, 튼실하게 그 할 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동반선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산층 서민들이 갑자기 뭐 기름값이 뛰고 뭐 그러다 보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럴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다. 예.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그럼 대기업에서 또 가져와서 예. 배분배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채널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고환율 국면에서 너무 환율 그 자체에 정책을 맞춰서 할 게 아니고 네. 이익 보는데 손해 보는 데가 좀 이렇게 균등하게 갈 수 있게 예. 그 연착륙을 할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은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 좀- 오늘은 청와대 정책실이 반드시 교수님의 이 인터뷰를 경청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은 좋아합니다. 한국은행이 싫어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청와대 정책실 한국은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은행. 교수 한 번 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야, 이창용 총리님 사랑합니다. 이창용 총리님. 예,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애정 고백을 하시는데. 예. 잘 요즘에 받으세요. 저 한국은행. 비판한다고 네. 기분이 안 좋아. 원래 제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원래 전화를 잘 받아주는데 네. 전화하면 막 끊더라고 막 욕하지 좀 말라고 그래서 근데 끊어봐. 잘 되라고 예, 이게 그럼요. 어떤 국면이냐면은 예. 지금 외환 당국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재경부 그리고 한국은행이 외환 당국입니다. 네. 그리고 책임이 원래 재경부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창용 총재가 실력이 좋으니까 네. 앞에 나서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국이 안 좋잖아요. 이 시국이 안 좋으니까 네. 재경부 쓱 빠지고 있습니다. 니네가 책임져. 와. 그래가지고 예. 한국은행에서 완전 열받았어요. 예. 그리고 밖에서 누가 우리 욕하고 다니냐. 네.
찾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유튜버 네. 하고 저하고 시켜가지고 싫어합니다. 예, 아이고, 근데 봐주십시오. 예, 싫은 얘기 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예. 부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빛과 소금. 예. 네, 그런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역할을 한국에 하는 뭐라 겁니다. 했냐면은 예. 그 우리가 금리 정책 실패해가지고 화폐를 니네가 막 늘려가지고 우리 원화 가치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니까 M2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화폐 정의가 있거든요. 그거를 새로 계산했어요. 예. 새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M2에는 수익증권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예. 거기에 ETF가 들어가거든. 국제기구는 안 맞아 그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그거 주셨어요. 빼가지고 새로 계산하니까 예. 야 내가 M2를 늘렸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 갖고 와라. M2 늘리지 않았으니까 환율에는 우리 책임 없는 거 예. 아니냐? 그런 식의 면피. 예, 그런 참 이상한 게 예. 잘못된 M2를 과거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기반해서 화폐 통화 정책 다 했는데 예. 이제에서 그거 엉터리라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거는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란 그러니까요. 거는 그래서 예. 참 안타깝다. 조삼모사다. 안타깝다, 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정책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책임은 안 지려고.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예. 때는 신났지 파티할 때 신났지 파티 끝나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기 싫은 겁니다. 이 가격은 누가 치를 거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고 나는 춤만 춘 거야. 자, 환율도 좀 나오셨으니까 환율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속보 보니까 1,470원 다시 터치했다는데 네, 장중한 때 1,471원까지 올라갔다는데 네. 작년 12월 이제 연말에는 한 1,430원대까지 훅 떨어졌잖아요. 이때 외환보유고도 뭐한 26억 달러 썼대는데 지금은 왜 갑자기 다시 또 이거 오르는 거예요? 약간 그 저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하고 수급 요인이 있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은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실패한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금리를 좀 올려놨어야 되는 시기에 금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렸어요. 저는 우리 이창용 총재가 그 최상목 추경호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F4 전 놀이라고 보는데 놀이 하시면서 사실은 정보 사이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금리 올려야 될 때 실기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오랜 시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원래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보통 좀 높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좀 그렇지만 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얘기했던 이주열 총리라고 있어요. 이창용 총리 전에 연임했던 그분도 우리 금리를 먼저 올렸습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근데 그만큼도 지금 사실은 금리 운영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대체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환율로 나타났다. 아니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렸다 지금. 예컨대 지금 일본도 금리 올리거든요.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이제 따라서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트럼프 들어온 이에 관세 협상 해가지고 지금 매년 200억 달러 지금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0억 달러 정도가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시장이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돈이 계속 달러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 그 반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한다.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서학개미가 나가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사실 기업들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이제 그 미국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런 돈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나가면 환위험에 2번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출은 지금 역대 최대치라면서요. 수출은 좋지만 그 돈은 다 외국에 파킹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을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예컨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한국에 이제 그 잉여금을 이제 이익금을 한국에 이제 이렇게 그 보내면은 그거를 이제 입금에 산입한다고 표현하는데 과세를 또 하는데 그거를 이제 100% 면해주겠다 이런 것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지만은 서학개미가 그거 한 5천만 원까지 매도하면은 그 양도세 우리가 빼주겠다 이런 것도 하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이제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잠시 출렁거리는 이제 이 평탄화시키는 예.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꾸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연말에 저는 뭐 외환 당국이 사실은 그 구조적으로 실패한 거거든요, 사실요. 우리 원화 방어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리려고 서학개 30원까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서학개미 때리고 뭐 국민연금 때리고 뭐 환해제 하라 그러고 뭐 난리 브루스를 쳐가지고 요거를 이제 달러를 좀 싸게 만든 거고 달러 막 팔아가지고 달러가 이제 싸지니까 사람들이 바겐셀이네. 더 나가 엄청 쌀 때 더 사자. 엄청 산 거예요 또 바겐셀이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게 이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 시청자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1,100원, 1,200원을 그 하던 시대에서 1,300원, 1,400원까지 그냥 쓱 온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위기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쓱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1,400원, 1,500원 시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윤석열 시대가 있었지. 윤석열 시대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윤석열 뽑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뽑았잖아. 저희가 없었던 건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 뽑았잖아. 뽑았으니까 비용을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뽑았잖아요. 그러네. 그걸 또 우리가 또 내고 있네 또. 근데 우리 국력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국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이 나눠서 치르고 있는 중이다. 지금 트럼프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그 우리하고 상호관세 협의가 지금 그 위법이다 아니다 해서 대법원에서 가 있죠. 미국 대법원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위법 결론은 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만약 위법 가능성 되면은 우리 200억 달러씩 매년 주기로 한 거 그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제 기억에를 더듬어 보면은 그게 만약에 이 200억 달러를 안 줬을 때 관세를 환원시킨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헌이면은 안 줘도 되는 거지 사실은. 안 줘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한미 관계가 자세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MOU에 만약에 그 200억 달러 주는 거 요거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관세를 원위치로 환원시킨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 있는데 어젠가 그제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거 어떻게 되냐 이 질문이 나왔었나 봐. 그랬더니만은 예단하기 힘들다.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러니까 200억 달러 안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그런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안 줘도 되긴 하지만은 안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관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난감할 거다 사실은. 어쨌든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조금 이렇게 좀 차일피일 좀 미루고 이런 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헌은 사실은 명확한데 우리나라 법관들도 그렇지만은 미국 대법관도 너무 대충 갖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하는 거다. 이 경제 대권에 대해서. 그건 좀 가능성을 보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죠. 미국 대법원 좀 판결이 나오는 걸 보고 좀 얘기를 하고. 못 들으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해훈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렵게 모신 사람이니까 청문회는 좀 세워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다. 그렇죠. 청문회는 수미일관하게 나온 거고 그 얘기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그 지난 화요일에 그 환송 나간 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그 기재위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전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입장이다라는 것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인사청문회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그 입장은 지난 금요일까지 유지된 입장이었고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밝히실지는 아직까지는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게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장난 아닙니다. 내일 두 분 직접 내일 현장에 가는데 가야죠. 우리 이정주 기자는 기자회견장에 가면 뭘 좀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까? 저는 딴 걸고
내일 아마 코스피 5천이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진짜 딱 타이밍이 되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잡혔어요.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저만의 이제 음모론인데 네. 이혜훈 알고 잡았다? 총회를 내일 정도로 잡아주시면 네. 사실 기사가 나올 게 없습니다. 예, 네. 물론 검증은 해야 되는데 이제 야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사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라는 게 물론 검증하는 거 찬성하고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소명자료 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앱노멀한 이게 튀는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네. 물론 당연히 잘못했지만 위장 전입 뭐 이런 것들은 네. 역대 장관들이 있는 흠이거든요. 그러니까 흠도 약간의 평균치가 있어요. 네. 예, 정기훈포를 따라가서 있을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좀 심한데 이렇게 톡톡 튀는 흠들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장관이 새로 법인 만들어서 뭐 뒤로 뭐 다단계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낙마 사유가 높아져요. 근데 현재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이제 야당에서 들은 거예요. 갑질 잘못했죠. 근데 갑질 사례는 많아요. 네. 예, 잘못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거기서 밝혀지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동산 청약이 조금 특이한 건데 네. 요 부분도 사실 주식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장관들이. 거기서 약간 좀 더 나간 상황인데 네. 요 부분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 5천은 네. 완전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상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질문을 뭘 하고 싶냐는 거. 코스피 대통령께 뭘 그죠, 물어보고 싶냐. 그죠. 네. 코스피 어디까지 갈 거 아니야? 다시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아니 5천은 네. 임기 5년이 아니라 지금 6개월 만에 돌파를 이미 했어요. 돌파했다. 사실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네. 다시 그린다는 거잖아요. 6천, 7천, 8천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아니 엄마한테 약속했잖아요. 올해 그 2학년 때까지 수학 80 맞겠다고. 근데 1학년 1학기 때 맞았어 이미. 그러면서 아니 그 궤도 뭐 수정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지. 그럼 물론 엄마한테 억울하시죠. 공부 잘하면 더 고생하냐. 달성했으면 이렇게 네. 가져야지. 네. 그렇게. 그러나 너무 잘하는 학생이 이제 비얘기도 네. 한데 목표 수정을 이제 10,000포인트로 잡을 것인지, 네, 네. 뭐 8,000으로 잡을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저 박경관 기자도 내일 뭐 질문할지 히든 카드를 좀 준비 중에 있을 텐데 맞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작전을 사실은 또 좀 짜고 네. 질문을 좀 분배해서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한간에는 왜 이렇게 장윤선 이상호 뭐 이렇게 질문이 몰리냐, 뭐 이렇게 여러 왜냐하면 문제제기하시는 너무 분들이 열심히 있는데 드시기 때문에 제가 봐도 네. 지목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희가 좀 간절하게 드는 편입니다. 네, 열심히 들겠습니다. 내일 뭐 응원봉을 좀 가져갈까? 응원봉이라도 좀 들어볼까? 머리띠라도 할까? 뭐 여러 가지로 눈에 띄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경제 이야기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들 제가 죄송한데 초면에 제가 경제는 좀 안 되거든요. 오늘 두 분께 예. 의탁하고 한번 방송 열심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몰라요. 알고 여기 안 나오죠. 아니 저는 경제 알 모시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코스피가 시장이 열려가지고 장마감하는 걸 보니까 사상 최초로 지수가 4,400선을 돌파했다고 하던데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혹시 주식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습니다. 예. 소량이지만 갖고 있는데 중간에 팔았죠. 안 팔았습니다 지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좋은 소식이고 그다음에 그 작년에 집권할 때 이럴 때 연초 비교해 보면은 2,300, 2,400, 뭐 2,500인데 지금 벌써 4,400 뚫고 이제 한 8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코스피 네. 지수 기준으로. 네,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 수익률을 내고 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또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예. 아니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부분 다 그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다 물려가지고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요, 주식 투자자들이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샀다가 그날 파는 그걸 이제 일종의 단타라고 단타. 표현하는데 네. 그게 한 통계에 따르면 80%예요. 아 당일 매매하시는 네, 분들이 이렇게 네, 많다. 네, 네. 야, 근데 사실 일단 초두에 궁금한 게 두 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갖고 있죠. 아 갖고 네, 계시고 혹시 자산에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좀 많이 해요. 퍼센티지 내보진 않았지만 네, 상당 부분에 약간의 여유돈이 생겼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미국 주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네. 2년 전부터 미국 주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한국 주식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아니 최근에 한 거죠. 정권 교체보다는. 우리 오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뭐 9만전자, 뭐 10만전자 뭐 이럴 때 한번 들어갔다가 네. 예, 쫙 한번 들어갔다가 그게 5만 원이 돼가지고 반토막 났다가 예, 지금 이제 회복해가지고 좀 가지고 많이 있고. 올라갔죠 지금에. 근데 또 중간에 또 팔았죠. 예. 그래서 저 잡주에 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이렇게 정말 장기주는 투자하고 핸드폰을 부시든가 앱을 지우든가 해서 예. 사실은 갖고 이렇게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계속 오르죠. 근데 그 유혹을 참기가 힘들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높을 때 샀다가 지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주가 한번 떨어지면 네.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팔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되는 순간에 약간 수익률 높으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전체 지수는 한 80% 나오는데 개별로 보면 한 10에서 20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 뭐 수업이나 이럴 때 약간 그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뭐 이런 예컨대 뭐 포트폴리오를 또 다변화해라. 그래서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그래서 여러 개의 잡주 막 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맞아요. 예. 그런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자산이 한 100억 되시는 분들이나 예. 하는 하나에 몰빵해가지고 먹어야지 그럼요. 먹지. 예.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소액을 갖고 있든 단기 보유를 했든 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상승 지수 랠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그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가 지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뭐 6천은 아니겠지만은 뭐 5천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은 우리 그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재벌 2, 3세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그 남이 투자해 놓은 거 쏙쏙 빼먹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비가 그 정비가 다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물량에 있어서도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 돈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이제 주가 지수를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그 지금 뭐 반도체 포함해 가지고 IT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가 지금 특별히 이제 반도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장주로서 이제 뭐 자본시장 이끌고 간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보면은 나쁘지 않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이제 혜택을 주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희 같은 약간 형평성 주장 생각하는 사람이 보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하면은 상당히 좀 모멘텀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뭐 대박은 아니지만은 쪽박을 안 찬다는 차원에서 한번 자산 네. 조정을 해서 좀 자본시장으로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보면 상반기는 정책 모멘텀이 컸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계엄 이후에 그다음에 어쨌든 코스피 5천은 슬로건을 거셨고 그거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린 게 있는데 사실은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것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10월부터 반도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 너무 얘기하는 업황이 뭐 너무 요즘 좋죠, 맨날 지금. 특히, 화랑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반도체 혜택을 주로 SK 하이닉스가 보다가 이 갑자기 D램 바람이 불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이제 기환했고 삼성전자가 좀 있으면 이제 시총 아마 거의 뭐 900조. 예. 900조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아마 제가 어제가 봤을 때가 한 880조였던 것 같아요. 우선주에서 네.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상방 요인은 이제 반도체 수출이 되게 좋다. 지금 뭐 외국계 투자기관에서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올해 150조를 네. 잡아요. 300조. 영업이익이 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예.
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방 요인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그거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다만 이제 항상 주가라는 게 변동성도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건 미국발 글로벌 요인.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네. 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그런 그런 요인들이 저는 좀 있겠지. 놀란 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보통 얘기했을 때 그네들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네. 남북 관계를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은 주말간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했을 때 이 우리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왜냐면은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맥락과 함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했는데 보란 듯이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마두로 같은 거는 뭐 일시적인 충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더 들어와서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건 아무튼 일시적 충격으로 보는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남북 관계. 이제 두 번째 아까 우 교수님이 얘기했던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전근대적인 어떤 지배 구조.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중 상장도 하고 뭐 충수가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단계까지 갔고 이제 남은 게 상법의 자사주 이슈가 몇 개 있어요. 네. 그거 또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자본 시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투자하면 저 뭐 이중 상장을 하든 뭐 자사주를 어떻게 하든 이런 어떻게 보면 예측 못했던 그런 해프닝이 발생해서 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그런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에요. 연금이 자기 몫을 확실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법원 판결. 법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 쿠팡이 한국에서 하는 행동이랑 미국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선 집단 소송이 있고 미국 사법부가 그런 거 잘 안 넘어가지거든요. 세게 처벌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행동을 뭐 물론 이제 쿠팡 말고 뭐 어떤 자본시장에서 이런 교란 행위를 했을 때 법원이 집행유예 안 풀어주고 실형 확실하게 내주고 법 집행기관들이 재벌 계열사라고 안 봐주고 이러면 장난을 못 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사법 시스템 보면은 검사들이 또 기업 생각을 엄청 해줘요. 거기서 일단 한 단계 감경을 해줘. 그리고 판사들이 또 기업 생각을 또 엄청 해줘요.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이렇게 하면서 양형 요인으로 양형 요인으로 해줘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정찰제 5년에 이제 3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에 나오게 되는 이제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뭐 자본시장에서의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편법 이제 아까 그 이중 상장 뭐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지금 그 한국 경제 가장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재벌 3세, 4세들이 지금 물려받는 와중에 자본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틀어막을 수 있는 뭐 제도를 조금 갖춰준다고 하면은 우리 가게가 한국 자본시장에 돈을 좀 묻어놔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다 털렸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 기업들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자산이 불어나 있다 이래야지 투자를 하지. 지금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만 봐도 거기다 묻어놓으면은 어느 재벌 3세가 그걸 다 빼먹었어. 내 주식은 휴지가 돼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기를 못 묻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방향이라도 좀 완비하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주식 자본시장 관련된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거기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또 담거든요. 그럼 이제 수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앞으로도 좀 자본시장이 좀 상방 요인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 상반기의 전망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에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란 틀 자체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이 분리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사실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런 거 해보면 제도라는 거는 사실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도도 장단점이 다 있고
결국 두 번째는 사람이거든요. 제도가 좋고 사람이 좋으면 잘 되는 네.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어긋내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거고 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산과 기획기 그다음에 나머지 정책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거에 장점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의사결정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우리 기재부 관료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예. 사실 그게 발현된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결국 이제 예산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린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언어고 메시지이기 대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예. 뭐 디테일한 거 말고 큰 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거기서 타 부처 관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존의 기재부 관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의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해요. 나머지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과 뭐 나머지 공기업을 통해서 뭔가 조정하는 게 있고 이제 그게 분리됐으니까 좋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좀 더 늘어났다는 거 볼 수도 있고 뭐 나쁜 측면에서 보면 서로 호흡이 잘 안 맞으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경제 컨트롤 타워를 대부처 체계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소부처 체계로 갈 거냐. 그럼 우리 검찰 개혁과 비교해 보면은 수사 기소를 이제 하나로 뭉쳐서 갈 거냐. 그러네요. 수사 예. 기소를 약간 분리해서 갈 거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대부처 체계로 가면은 그 큰 부처가 이제 거시 정책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국고 기능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산도 배분하고 세금도 걷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대부처로 지금 온 체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부총리가 힘이 엄청 세죠. 힘이 엄청 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과가 좋았냐? 그러면 성과 좋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IMF 바로 전에 이 대부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IMF 위기를 맞았는데 왜 맞았느냐 그러면은 경제 위기의 신호가 계속 오는데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 묻고 있다가 오늘까지 괜찮았는데 내일 IMF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대부처 체계라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다 묻은 거예요. 우리 검찰이 문제 있다는 거 다 윤석열이 문제 있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다 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까지도 이제 대부처 체계로 왔는데 지난 3년 동안 경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다 1%대 성적이 있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못했거든요. 그때 뭐 했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건전재정 한다 그러고 교조적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국민들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다시 떼는 것도 방법이다. 수사기소 분리하듯이 예산 기능과 거시 정책 이런 것도 좀 분리해가지고 소부처들끼리 서로 견지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10년, 20년 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다시 붙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뛰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기획재정부를 떼어서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정경제부에 원래는 금융기능을 거기다 묻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책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너 돈 준다 안 준다 이거와 너 금융 지원 해줘 안 줘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산 기능 빠졌고 거기서 원래 금융 기능이 오려고 했는데 금융 공무원들이 뭐 엄청 세거든요. 엄청 심했죠. 엄청 세거든요. 네. 엄청 세가지고 금융감독원 앞세워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하니까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금융은 금융대로 남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경제부 내 정책 조정으로 그 쓸 수단이 지금 없어요. 남은 게 조세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너 이거 말 안 들으면은 세금 올린다. 말 잘 들으면 세금 내려준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이게 잘 작동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외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어떤 안을 내놨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주식 팔고 한국 갖고 오면은 세금 깎아준다. 그렇죠. 네. 사실은 조세 관련된 정책은 국회의 권한이거든요.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다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거 한번 정책 한번 하려고 그러면 1년 걸립니다. 거의 1년 걸립니다. 내년에 효과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주 무딘카를 들고서 정책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안에 사무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장관이 참 능력 없다. 해서 과반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사실 그게. 창피한 예. 창피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뭐 구윤철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뭘 모색하고 있냐면 제가 취재해 보니까 취재해 보시니까 예.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 아, 구윤철 부총리가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게. 왜냐면 내가 아래 그 경제부처들을 이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무회의 세팅에서는 잘 안 되니까 내가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네. 먼저 조정하고 니네들하고 이제 짜잘한 건 하겠다. 뭐 이런 수장 노릇은 내가 하겠다. 내가 이런 하겠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네. 해달라. 그거를 이제 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을 소문을 들었다. 아니 정말로 제도라는 게 개편이 되면은 제도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구윤철 부총리 역할이라는 것이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주는 신호도 클 것 같은데 지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이 이렇게 지명이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소란스러운 풍경이 연출되건 사실이거든요. 뭐 지금 그분의 도덕성 이런 부분은 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하나가 정부 부처 내 목소리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부서는 다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처는 사실은 정부 내 야당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동시에 또 집권당도 항상 예산을 쓰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집권당을 상대로 또 야당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또 야당의 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처가 되게 외로운 존재예요. 파워풀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산처의 어떻게 보면 힘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정치적 메시지고 이재명 정부가 뭐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챙기는 거는 뭐 예산의 디테일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래,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구현할래 이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부처와 여당과 야당을 설득하는 건데,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한 분들은 그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똑똑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전 중요한 이슈는 안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해훈 장관이 그러면 되시면 일단 야당을 설득할 수 있냐, 안 될 것 같죠. 쉽지 않아 보여요. 또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대결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거 하나 챙겨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원 수리느냐 뭔지 아니까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거야라고 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여당하고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아니고 데려온 사람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내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보다도 일단 청문회 때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실하게 불신시키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선택이 나름 문제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사실 그 자리도 자기 정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네. 또 더군다나 정치인 출신인데, 근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을 잘 만들고 그걸 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정치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훈 그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은 흔히들 이제 학력과 이제 업력을 두고선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나 말을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생각했던 대선 기간에 표방했던 경제 정책의 상과 이해훈 그 후보자가 걸어온 길이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이해훈 후보자 대정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좀 긍정회를 돌려가지고 윤희석보다는 낫지 않냐. 윤희석 전 의원이 왔던 것보다는 요게 낫다. 요게 낫다고 보여지고, 그 이해훈 후보자가 재정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못 썼냐면은 이제 뭐 의료보험을 들었을 때 의료 소비가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재정학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자들 뭐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재정학을 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시장으로만 우리 경제가 못 돌아간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재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긍정회를 돌려보면은 이혜훈 의원의 마음 어딘가에 고향에 전문가로서의 그게 있을 거다. 확고한 신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다. 전 차라리 어떻게 봤냐면은 내란에 대한 태도는 바꾸기 좀 어려운데 이거는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봤고, 근데 내란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네. 요거 바꾸는 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금방 바꿀 수 있고, 조금 더 긍정회를 더 돌려보면은 오히려 재정 확자로서 국민의힘에서 보수적인 그 경제학자 역할을 하는 게 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한번 긍정회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네. 확정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삼선 의원으로 국회의원들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국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적으로 요구하는 돈들이 어떤 게 정말 지역구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근데 뭐 개별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일일이 다 평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쌓았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좀 더 잘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꾸로 이혜훈 의원 자체에 대한 반발도 세력도 많잖아요. 여당 야당도 지금 제가 내 편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러니까요. 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틀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자리하고 조직하고 예산이거든요. 자리 조직 예산. 네, 그래서 그 조직은 이제 행안부에 이제 조직 담당하는 국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예산실을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 다 틀어줬다, 이제 이렇게 정치인이 틀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내부적으로는 그 기존의 차관이 장관 추천이 올라간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정보가 많으시네요. 정보 많아요. 오늘 단독 두 개째 지금 풀고 계신 것 같은데. 경제학계 네. 국정원장입니다. 경제학계 국정원장. 네. 그래서 그 차관을 후보로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그 민주당 정부 때 관료에 대한 기본적인 관료에 불신이 대해 있으신 불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홍남기를 낳았지 저도 않았겠습니까? 그 대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리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홍남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 홍남기가 버티지만 않았어도 그때 우리 윤석열이 낳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홍남기가 사실은 전 거짓말 시켰다 보거든요. 돈이 있었는데 없다고 버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윤석열이 이제 들어오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원금을 제대로 이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안 되고 정치인이고, 이혜훈 후보를 이제 그 지명한 거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봐요. 하나는 통합, 탕평이다. 탕평 중에서도 줄론 탕평이다. 정조의 줄론 탕평이다. 저 극단에 있는 사람도 내가 쓴다. 줄론 탕평. 그다음에 분열, 야당을 분열시킨다. 분열책이다. 이 여당 정부 내에 야당의 자리가 한두 자리 없겠느냐. 그래서 분열시킬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견제한다. 그래서 공무원과 여당을 동시에 견제한다. 왜냐하면 예산 타가려고 하면은 이혜훈 이제 장관한테 가서 줄 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줄 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호남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 예산처 장관이 됐다.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이혜훈이 거기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타가기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돈을 타가더라도 논쟁하고 타가라. 그래서 견제의 의미가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일부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혜원한테 잘 봐달라는 문자 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잖아요. 만약에 되잖아요. 본인이 문자 보내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곧 옵니다. 당연히 사리반별 잘하셔야 될 게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 오늘 이렇게 경제로 두 분과 얘기 나눴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번에 또 저희 방송에서도 뵙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